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네, 오늘은 말글터에서 펴낸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어제는 추울 것 같아서 꽁꽁 껴입고 나갔다가 땀만 흠뻑 흘리고 들어왔는데요. 왠지 이번 봄도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그냥 가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금세 더운 여름이 찾아오겠죠? 네, 아무튼 적당한 온도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온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자는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런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이 책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했던 말이나 글, 그리고 그 행동들의 온도는 어땠는지, 너무 차갑거나 뜨거웠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아픈 사람.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귀를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귀 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로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처럼 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꿈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헤아림 위에 피는 위로라는 꽃.
모두가 귀가할 무렵 문을 열지. 손님이 있느냐고? 생각보다 많아. 아베야로의 동명만화를 영화화한 심야 식당은 주인장 마스터의 중저음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다. 영화 심야 식당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요소가 없다. 게다가 극의 전개 속도가 한없이 느린 탓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감칠맛을 내는 MSG를 한 숟가락도 넣지 않은 요리를 천천히 먹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론 간이 안 된 콩나물국처럼 싱거운 결말과 온돌방 같은 따뜻함이 이 영화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듯하다.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온다. 사랑을 잃은 여자, 꿈을 잊은 젊은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마스터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밥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은 아니다.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미소를 보이며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낀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거로 같은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스터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위로를 정제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런 멘트에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 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알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봤으면 한다. 우린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한 뒤 그 친구 말이야, 내가 좀 알지? 라는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 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웃음 뒤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잘한다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미 빠져있는 위로는 되레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마션을 보았다. 급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화성이 홀로 남겨진 우주 비행사가 주인공이다. 영화 초반부를 볼 때만 해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화성 버전인가? 혹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 명랑 버전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션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여타 영화에선 볼 수 없는 유형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등장한다.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도 될 만큼 밑도 끝도 없는 무한 긍정의 소유자 와트니는 우주복이 아닌 낙관주의적 사고로 무장한 인물이다.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엄중한 순간 농담을 던지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디스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 정도로 유머 감각 하나만큼은 탁월하다. 사실 유머와 개그는 조금 결이 다른 개념이다. 개그는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 끼워 넣는 즉흥적인 대사나 우스개를 뜻한다. 웃기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유머는 그렇지 않다. 익살과 해학과 삶의 희로애락이 적절히 뒤범벅된 익살스러운 농담을 의미한다. 유머 앞에서 우리가 왁자지껄 웃어젖히다가도 어느 순간 씁쓸한 눈물을 쏙 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유머의 어원도 흥미롭다. 유머는 라틴어 우메레에서 유래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유연한 성질을 지닌 물체를 지칭한다. 그래서일까? 적당한 유머는 삶의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전환하고 획일성을 창의성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유머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가톨릭 사제이자 고생물학자인 테아르드 샤르댕은 유머는 남을 웃기는 기술이나 농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머는 한 사람의 세계관의 문제다 라는 꽤 멋진 말을 남겼다. 영화의 주인공 와트니 역시 긍정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는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한 긍정력을 발휘한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린 끝에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을 만들고 인분을 거름 삼아 화성산 유기농 감자를 수확하는 데 성공한다. 이 장면에서 난 오, 맥가이버, 맷 데이먼 플러스 맥가이버 라고 외칠 뻔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와트니의 화성 적응기가 우리 인생과 여러모로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기발한 묘수를 찾아내기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우리 삶도 매한가지다. 우린 살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수수께끼와 자주 직면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문제를 단숨에 풀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도 효율적인 삶을 위한 마땅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와 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수밖에 없다. 와트니처럼 말이다. 극장을 나서며 엉뚱한 질문을 떠올렸다. 본래 지구인인 마크 와트니에게 화성은 지옥 같은 공간이었을까? 글쎄다, 난 아니다에 한 표 던지고 싶다.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동안 머릿속에 빙빙 맴돈 단어는 희망이었다.
와트니가 시답잖은 농담을 내뱉으며 그의 머리와 가슴에서 절망과 좌절을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지옥문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불길이 치솟는 곳만 지옥일 리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하는 곳. 그곳이 진짜 지옥이다. 분노를 대하는 방법.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지 모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화를 참지 못해 크나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 에스키모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이 얘기를 읽고는 내 분노가 훑고 지나간 스키드 마크를 되짚어 봤다. 가끔은 노여움을 놓아주지 못하고 붙잡으려 한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얼굴이 불구슬에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쩌면 활활 타오르던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라는 냉각기를 통과해서 화가 식는 게 아니라 본래 분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빌려온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므로 빨리 보내줘야 한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쯤 열어놓고 살아야겠다. 분노가 스스로 들락날락하도록, 내게서 쉬 달아날 수 있도록. 네, 사랑은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작가는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만큼 더욱 건강하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건강하세요.